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작 홍사용 문학관에서 미스터리 인문학 오늘 첫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흥미진진한 살인사건 이야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범죄와 탐정 이야기가 언제 생겨났고 어떻게 재밌고 즐거운 이야기로 발전해 왔는지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시작부터 뭐 도둑질이나 살인사건이 흥미진진하다고 말하니까 좀 이상할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정말 재밌거든요. 진짜 그렇죠. 남의 물건 훔치고 다른 사람 죽이는 이야기는 아주 오래 전, 옛날부터 아마 인류가 탄생할 때부터 있었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늘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그래서 재밌습니다. 다만 죽는 게 나만 아니라면. 나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물론 내가 범인인 것도 마음에는 안 듭니다. 내가 탐정이 돼서 사건을 추리하고 범인 체포하고 멋지게 해결하는 그런 역할이라야 끝내주게 재밌겠죠. 자, 그래서 생겨난 게 미스터리, 추리소설이죠. 근데 좀 다릅니다. 옛날에도 살인사건이라는 건 늘 있었는데 재미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건 뭔가 잘못된 거기 때문이에요. 어떤 원한이나 복수가 있다면 누가 나쁜 놈인지 잡아서 반드시 심판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인륜이 바로 서고 세상 질서가 올바로 잡히고 하늘의 뜻이 순리대로 펼쳐지는 거니까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확 달라졌어요. 아무나 아무를 막 죽입니다. 사실 모든 범죄는 묻지마 범죄예요. 꼭 누구를 알아서 죽이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희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고 그러니까 범죄를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 재산과 내 몸을 안전하게 지켜야죠. 사실 이건 대단히 새로운 인식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어떤 범죄가 저질러지면 누가 왜 억울하게 죽었는지 그 한을 어떻게 풀어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다음에 또 이런 범죄가 나한테 벌어지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범인이라고 의심되면요. 잡아다 고문해서라도 자백을 받아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도덕과 윤리를 바로잡고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치와 질서를 바로 세운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요.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죠. 어떻게 범인을 잡아야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안 생길지가 중요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죽은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깝고 억울한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해서 우리 사회가 나 한 사람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면 됩니다. 예전처럼 내가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사회와 국가가 나 개인을 위해서 존재해야죠. 옛날 사또날이나 판관 포청천 이런 분들은 왕과 왕조 질서의 대리자였고 그래서 아름다운 세상을 펼쳐서 보여주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경찰은 법률과 공권력, 시민 권력의 집행자입니다. 그러니까 고문에서 자백받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아주 다른 새로운 근대적인 발상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희생자가 아니라 살인범 이야기, 살인범 잡는 이야기가 재밌어집니다. 누가 죽였지? 어떻게 죽였지? 어디로 도망갔지? 자, 그걸 이야기로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읽고 즐기게 된 것이 바로 미스터리, 추리소설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눌 이 범죄와 탐정 이야기라는 것은 그렇게 새롭고 근대적인 상상력,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이야기의 탄생을 뜻합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흥미진진하고 세련된 취향의 문학이 된 거죠. 자, 그런 새로운 시대의 이야기, 자,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대표적인 범죄와 탐정 이야기가 바로 셜록 홈즈와 아르센 류팽입니다. 아마 지금도 미스터리 또 명탐정의 대명사 하면 바로 떠오르는 이름들이죠. 아주 옛날 같지만 사실은 근대사회 19세기 말 대부분 20세기 이야기입니다.
자, 물론 이 두 사람의 성격은 굉장히 다르죠. 아리센 류팽보다는 셜록 홈즈가 조금 먼저 태어났습니다. 셜록 홈즈는 런던을 무대로 활동을 하고요. 아리센 류팽은 파리와 유럽 곳곳을 누비면서 기상천외한 모험을 펼치게 됩니다. 아리센 류팽 하면 망토를 걸치고 머리에 이제 실크에 쓰고 모노클, 그러니까 외알 안경을 딱 걸친 그런 궤도의 모습이 바로 떠오릅니다. 근데 셜록 홈즈는 다르죠. 얘는 안락의자에 소파에 편하게 앉아서 파이프 담배 물고 머리에는 실크햇이 아니라 헌팅캡, 사냥 모자를 쓰고 뭐 가만히 앉아서 추리를 합니다. 뭐 대충 누구 사건 의뢰자가 와가지고 뭐 이러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면 그 범인 누구겠네? 자기 혼자는 짐작해요. 그리고 이제 증거를 찾기 위해서 조금 살짝 움직이고 활동을 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셜록 홈즈하고 아르센 류팽은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탐정이기도 하고 류팽은 탐정 겸 도둑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두 사람, 셜록과 류팽, 또 류팽과 홈스 두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받는 모든 탐정들의 원형이고 또 우리나라 탐정과 미스터리에도 아주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탐정, 한국 미스터리는 언제 어떻게 탄생했을까? 같이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자, 한국 최초의 미스터리 이해조의 쌍옥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쌍옥적이라는 소설은요 1908년에 신문에 처음 연재됐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쌍옥적이라는 제목보다 정탐소설이라는 글자가 더 앞에 눈에 띕니다. 이 소설이 우리나라 최초의 추리소설, 탐정소설, 미스터리입니다. 자, 신소설 작가 이해조가 이 정탐소설 쌍옥적이라는 소설을 신문에 연재했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추리소설의 역사가 근대문학의 역사와 동시에 함께 나란히 출발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말 추리소설다운 면모를 다 갖추고 있어요. 맨 처음에 사건이 벌어지고 경찰이 나서서 수사를 시작을 하고요. 근데 또 수사에서 바로 범인 잡으면 재미없잖아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이 일어나서 또 다시 진짜 범인, 진범을 찾으러 모험을 떠나고 고생하다가 끝내 진짜 범인을 멋지게 잡아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에는 경찰 2명이 등장합니다. 별순검이라고 불린 요즘 말로 하면 사복형사입니다. 경찰 제복을 입지 않은 사복형사가 콤비를 이뤄서 사건 수사를 시작을 하고 자, 경찰만 등장하면 또 재미가 없습니다. 셜록 홈즈나 아리센 류팽처럼 민간 탐정, 아마추어 탐정인데 최초의 여성 탐정도 등장합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빠른 시기에 등장한, 이른 시기에 등장한 여성 탐정이 이 정탐소설 쌍옥적에 처음 등장합니다. 이 신문에 연재됐던 쌍옥적은 이렇게 1911년에 처음 출간이 됐고 한 100일 만에, 석 달 만에 바로 재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에서처럼 1917년에 다시 한번 재출간되고 1918년에도 또 네 번째 판본이 출간돼서 대중적으로 널리 인기를 끈 사랑받은 작품입니다. 자, 그러니까 신문 연재부터 이렇게 단행본까지 꼭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독자들 손에서 떠나본 적이 없는 최고의 베스트셀러고 최고의 스테디셀러입니다. 자, 이 쌍옥적이라는 소설을 창작한 이해조라는 분은 초창기에 신문의 연재 소설을 꾸준하게 발표했던 굉장히 다작의 대중작가입니다. 한 6년 동안 한 40편 정도의 소설을 계속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 소설 연재가 하나 마무리가 되면 내일부터 바로 또 새로운 소설이 연재가 되고 그거 끝나면 그 다음부터 또 새로운 소설이 시작될 정도로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은 그만큼 또 독자들에게 사랑받은 최고의 인기 소설가입니다. 그런 대중작가 이해조의 손에 의해서 최초의 추리소설이 탄생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이 쌍옥적이라는 한국 최초의 추리소설이 바로 근대의 새로운 시대 정신을 담고 있고 대중들의 일상적인 감각, 새로운 리얼리티를 새로운 상상력으로 새로운 표현 방식으로 보여주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해조는 이 1890년대부터 1910년대까지 다양한 인물 군상들을 등장시키고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쌍옥적에서도 정말 가지각색의 인물들이 등장해서 각자의 인생들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별거 아닌 것 같은 사건이 발생하고 그럼 이 사건을 어떻게 해야지? 또 누가 해결해야지? 고민하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맨 처음에 사건의 시작은 굉장히 별거 아니었어요. 열차간에서, 기차간에서 어떤 사람이 가방을 도둑 맞았어요. 근데 도대체 어떤 놈이 가져갔는지, 어떻게 빼갔는지 자기도 도둑 맞은 사람도 전혀 눈치를 못 챘어요. 자, 그래서 경찰을 찾아갑니다. 경찰한테 가방을 잃어버렸다, 찾아달라고 하니까 경찰, 별순검, 콤비가 등장해서 용의자도 추적하고 동네 곳곳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탐문 수사도 벌이고, 그래서 용의자를 이렇게 몇 명으로 이렇게 추려가지고 뒤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천까지 쫓아가기도 하고. 근데 원래 경찰이 그렇잖아요. 뭐 제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 결국 못 잡아요. 못 잡으니까 답답해요. 자기도 답답하고 가방 잃어버린 사람도 답답하고. 자, 그래서 동네에서 소문난 여성 한 명을 찾아갑니다. 이 여성이 온 동네 소문이 다 나 있는 사람인데 경찰만 몰랐어요. 자, 그래서 이 여성 탐정에게 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머리를 조아립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100년 전에 경찰이, 이 공권력의 집행자가 여성, 이름도 없어요, 이 저작거리의 여자한테 가서 공손하게 부탁을 합니다. 저도 답답해 미칠 것 같으니까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정말 새로운 만남이에요. 이런 만남은 이 뒤로도 거의 일어난 적이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조금 미리 싱겁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탐정도 실패합니다. 이 최초의 멋진 여성 탐정도 사건 해결하지 못합니다. 자, 일단 이 고소사라는 여성이 어떤 여성이길래 이렇게 경찰이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굽실굽실거리면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을까? 바로 이런 여성이에요. 나이는 한 30살 정도 됐고요. 옆집에 누가 옷을 잃어버렸다, 신발 한 짝 없어졌다, 그러면 고소사가 이렇게 동네방네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기웃기웃거리고 누구한테 얘기도 듣고 수다 떨고 하다 보면 딱 해결해요. 정말 똑부러진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무청의 별순검들도 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이러한 탐정 이야기, 여성 탐정 이야기가 최초의 추리소설에서 등장한다라는 건요, 이제 이렇게 일상에서 벌어지는 범죄를 이야기로 만들어서 즐겨도 좋다, 괜찮다, 멋있다, 재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고소사가 어떻게 사건을 해결해 나갈까, 독자들도 손에 땀을 쥐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소사는 아쉽게도 사건의 용의자를 정확하게 짚었어요. 근데 진범이 아니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별순검이 알려준 대로 이러이러한 사람이 용의자다, 좀 잡아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잡았어요. 근데 범인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고소사 잘못은 아니에요. 애당초 경찰이 용의자를 잘못 짚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소사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진짜 범인이 나타나서 그날 밤에 고소사를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너무 뛰어난 여성이니까요. 한 달 만에 딱 범인 잡아보니까 무섭잖아요. 그래서 범인이 이 고소사라는 고시성을 가진 과부 여성을 바로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고소사한테 사건 의뢰했던 별순검도 뻘쭘한 게 문제가 아니고요, 자기네들이 이제 사건 용의자가 됐어요. 살인사건 용의자가 됐습니다. 맨 처음에는 기차간에서 가방 하나 잃어버린 거였는데 이게 살인사건이 됐어요. 2명이나 죽었거든요. 그래서 경찰은 일단 감옥 끌려가고 나중에 풀려나서도 계속 도망다닙니다. 근데 가방 잃어버린 놈이 고소사 죽인 놈이니까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끈질기게 추적해서 결국 잡아낸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한국 최초의 추리소설에서 이렇게 여성 탐정이 등장했다는 것은 굉장히 멋진,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너무 일찍 등장했고 너무 일찍 사라졌습니다. 이 뒤로도 한 100년 동안 한국 추리소설, 우리나라 미스터리에 여성 탐정은 거의 등장하지 않았고, 이렇게 고소사처럼 매력적인 캐릭터도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자, 이 쌍옥적의 작가 이혜조는 누구의 죄라는 번역소설도 또 1913년에 이렇게 출간을 했습니다. 누구의 죄라는 이 소설은 에밀 가보리오라는 프랑스 작가가 쓴 소설을 번역한 소설입니다. 르르주 사건이라고 하는데 세계 최초의 장편 추리소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모범적인 추리소설의 모델이 되는 소설을 또 역시 이혜조가 한국어로 번역해서 독자들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 르르주 사건, 그러니까 르르주라는 과부가 죽은 사건을 해결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 시대는 잘 안 읽는 이야기입니다만 식민지 시기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번역되고 계속 꾸준히 사랑받았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조가 1910년대 번역한 뒤에도 1940년에 안회남이라는 작가가 완역을 했고요. 해방 직후에 1948년에는 김대성이라는 추리소설 전문 작가가 완전히 한국식으로 다시 써서, 그러니까 프랑스 파리에서 벌어지는 이 사건을 식민지 시기 조선으로 가지고 와서 범죄 사건이 일어나고 이 범인을 체포하는 이야기를 다시 재창작했습니다. 그만큼 식민지 시기 내내 한국 작가들에게 그리고 한국 독자들에게 많은 영감을 준 중요한 소설이 바로 누구의 죄라는 소설입니다. 자, 1920년대 들어와서 이제 우리나라 미스터리, 한국 추리소설에서 연쇄 살인사건이라는 것이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멋있는 소설은 탐정소설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죠. 혈가사라는 소설입니다. 피 묻은 가사, 그러니까 스님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뭐 실제로는 스님이 등장하지도 않고요. 불교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소설은 1920년에 저쪽 경상남도 통도사에서 발행하는 청년 잡지에서 스님들의 젊은 청년 스님들이 발행하는 잡지에 처음 발표되기 시작했다가 1926년에 이렇게 멋진 소설로 출간이 됐습니다. 이 소설의 첫 장면은 지금 서울에 있는 남산공원이에요. 근대식 공원이거든요. 이 남산공원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한 명만 죽는 게 아니라 두 번째 희생자가 나타나고 세 번째 또 누가 죽습니다. 연달아서 연쇄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나죠. 누가 이 사람들을 죽였는지 왜 죽였는지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탐정이 등장해서 이 사건의 비밀들을 하나씩 캐기 시작합니다. 뭐 캐고 보니까 굉장히 긴 장편 소설인데 캐다 보니까 아주 먼 옛날에 한 20년쯤 전에 이 가족 어떤 한 가족에 얽힌 비밀과 원한 이야기가 조금씩 드러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범을 잡아내는 그런 탐정의 추리 과정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런 소설도 등장했습니다. 난영이라는 소설인데요. 영화 소설입니다. 최독견이라는 영화 소설로 유명한 작가가 발표한 두 번째 창작 소설입니다. 영화 소설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1920년대 이제 영화가 워낙 큰 인기를 끌기 시작하니까요. 영화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소설로 각색해서 단행본으로 출간해서 독자들이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즘은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영화로 각색하기도 하는데 식민지 시기에는 영화의 이야기를 소설로 각색해서 다시 출간하는 일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영화로 제작하기 위해서 영화적인 장면들, 스틸컷들을 넣어서 소설을 창작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난영이라는 영화 소설은 본격적인 범죄 소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쇄살인 사건이 무려 7번이나 잇따라서 일어납니다. 이제 3명 정도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7명이 죽고요. 사실은 맨 마지막에 한 명이 또 자살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 한 편에서 벌써 8명이 시체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재밌죠.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졌고 누가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독자들이 손에 땀을 쥐면서 하루하루 신문 연재를 기다리는 그런 시대가 열린 겁니다. 자, 1920년대 초반에 우리가 앞서서 잠깐 언급했던 셜록 홈즈 시리즈도 처음 번역이 됩니다. 자, 오른쪽부터 읽어야 돼서요. 붉은 실이라는 제목입니다. 이거는 셜록 홈즈 시리즈 중에서 맨 첫 번째 작품. 셜록 홈즈와 존 왓슨 박사가 처음 만나서 이 사람 뭐지? 뭐 하는 사람이지? 궁금해하고 이 사람은 취미도 독특하고 재능도 희한하고 어디 한 군데만 몰입하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 첫 장면의 첫 번째 장편 소설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셜록 홈즈와 존 왓슨은 런던의 베이커가 221-B 번지의 하숙을 살고 있죠. 이 붉은 실이라는 소설에서는 런던은 런던인데요. 101동 221번지에서 하숙을 함께 하고 있는 한정하와 조군자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이 한정하가 바로 셜록 홈즈고 조군자가 존 왓슨입니다. 거리 이름도 그렇고 가게 이름이라든가 이렇게 등장인물 이름을 조금 한국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재밌게 읽기 위해서 한국식으로 바꾼 거죠. 자, 그래서 이 붉은 실은 바로 이 셜록 홈즈 시리즈의 첫 번째 소설인 보통 우리 시대에는 주홍색 연구라고 알려져 있죠. 정확하게 말하면 진홍색 습작,
그러니까 진홍색이라는 색깔은 핏빛을 가리킵니다. 그 첫 번째 장편 소설과 단편 소설 4개를 연작 시리즈로 만들어서 이렇게 멋진 작품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자, 셜록 홈즈 시리즈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종류의 여러 미스터리들, 추리 소설들, 탐정 소설들이 식민지 조선의 독자들에게 소개가 되고 사랑받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작가들만 한번 꼽아볼까요? 염상섭, 만세전의 작가인 염상섭은 남방의 처녀라는 이런 표지의 소설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비행기를 타고 캄보디아 상공을 비행하다가 공주를 구출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멋진 모험의 이야기입니다. 빈처와 운수 좋은 날의 작가인 현진건도 인기 소설을 발표했습니다. 복수라는 소설인데 현진건은 1937년에 일찍 타계합니다. 그런데 현진건이 죽은 다음에도 1950년대까지 제목을 바꿔서 무려 5번이나 계속 출간된 인기 소설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양주동이라는 분도 모리스 르블랑 원작의 아르센 류팽 시리즈 그 중에서도 가장 재미있는 813이라는 작품을 번역했습니다. 시인으로 알려진 주요한은 소복의 비밀, 그러니까 하얀 소복 입은 그런 여성의 비밀이라는 뜻인데요. 놀랍게도 윌키 콜린스의 흰옷 입은 여인이라는 장편 소설입니다. 역시 고전 명작으로 알려져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탈출기의 작가죠. 최서혜라는 작가도 보입니다. 오페라의 유령으로 유명한 가스통 르루의 사랑의 원수라는 소설을 탐정 소설을 번역해서 식민지 조선의 독자들에게 널리 인기를 끌었습니다. 자, 이렇게 1920년대에 들어오면 셜록 홈즈 시리즈 또 아르센 류팽 시리즈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럽의 미스터리들이 독자들에게 읽히고 사랑받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뒤로 가서요. 1937년에 김유정이라는 소설가, 우리 본본과 동백꽃으로 유명한 김유정도 잃어진 보석, 잃어버린 보석이라는 제목으로 탐정소설을 번역했습니다. 반다인이라는 필명으로 알려진 사람의 파일로 벤스 시리즈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벤슨 살인 사건을 한국어로 번역한 소설인데요. 딱 일주일에 걸쳐서 어떤 살인 사건 하나를 해결하는 이야기입니다. 희생자도 딱 한 명입니다. 누가 죽였고 왜 죽였는지를 굉장히 과학적이고 치밀하게 분석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 경찰청에 민환 형사가 또 이 민간 탐정, 아마추어 탐정을 찾아옵니다. 자기 머리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친구한테 찾아와서 야, 나 지금 심각한 일이 있어서 왔다. 엘빈 벤슨이라는 사람이 살해당했어. 그러니까 이 탐정이 소파에 딱 앉아서 차를 마시다가 그럽니다. 정말? 아이 딱하네. 하지만 그래도 싼 놈이야. 뭐 네가 징징거릴 필요는 없잖아. 여기 저 커피 맛있으니까 이거나 한 잔 마시지. 이러면서 사건을 의뢰받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해결해 줘요. 아이 뭐 탐정은 정말 냉혈함 같죠. 멋있기도 합니다. 이런 장면도 등장합니다. 이 유명한 탐정한테 이제 사건의 피해자가 와서 고맙다고 인사를 합니다. 제 생명을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요? 대개 생명 따위 저 관심 없어요. 그냥 문제 해결하는 데만 관심이 있을 뿐이죠. 하고 웃고 넘어갑니다. 그렇죠. 누가 죽었는지, 누가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얼마나 억울한지 이 탐정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탐정이라는 사람은요, 피해자를 위해서 추리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거나 뭐 민족을 위해서 추리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단지 돈이 좀 필요하거나 아니면 심심풀이가 필요할 때, 그럴 때 추리에 나서는 사람이 바로 탐정이고 우리 시대의 명탐정입니다. 자, 그렇게 기억되는 명탐정들의 이야기는 이제 1930년대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자, 193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추리소설 중에서 가장 본격적인 규모로 본격적인 탐정 이야기를 선보인 것은 채만식이라는 작가입니다. 우리 탕류의 작가로 잘 알려져 있죠. 채만식이 맨 처음에 자기 이름을 숨기고 필명으로 발표한 첫 번째 장편 소설이 바로 연마라는 소설입니다. 매혹적인 마녀라는 뜻입니다. 맨 첫 장면이 바로 이렇게 시작돼요. 여기 저 서울의 삼청동에 있는 공원에서 이 주인공이 심심해서 노닥거립니다. 너무 따분해요. 뭐 재밌는 사건 없을까? 기다립니다. 뭐 살인 사건이라도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 심심풀이가 좀 해결이 될 테니까요. 이 시간을 때울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마침 집에 들어가 보니까 집에 소포가 하나 딱 이렇게
와 있습니다. 소포 딱 열어보니까 잘린 손가락, 피 묻은 손가락이 하나 딱 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사건 해결해 달라고 이 탐정한테 또 의뢰를 한 거군요. 자, 그러니까 이 탐정은 신났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멋진 미스터리 추적에 나서게 됩니다. 자, 이 채만식의 연마라는 소설은 1934년에 처음 신문에 연재됐습니다. 우리나라 본격적인 장편 미스터리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초의 추리소설이 이해조의 쌍옥적이라면 1930년대 이제 이 전문 작가들에 의해서 본격적인 미스터리가 전개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마추어 탐정, 심심해서 사건을 해결하고 자기 좋아서 사건을 추리하기 시작하는 그런 명탐정이 등장합니다. 이 명탐정은 굉장히 냉철한 지성을 가지고 사건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셜록 홈즈의 면모도 갖고 있고요. 사건을 해결하다 보니까 미녀도 등장하고 미녀 뒤를 쫓아가다 보니까 어떤 범죄 조직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범인을 잡기 위해서 자기가 동분서주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프랑스의 르콕 탐정 같은 그런 형사 또는 경찰의 면모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사건들을 하나하나 실마리를 풀어가다 보니까 어떤 집안의 가족사에 얽힌 비밀이 드러나고 아주 오래 묵은 원한, 20년 동안 묵혀져 있던, 숨어 있던 그런 원한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1920년대 초반에 혈가사라는 소설에서 보여주었던 그런 가족사 이야기와 탐정 이야기가 잘 결합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대목은 바로 이런 소설에서 항상 미녀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아르센 류팽 시리즈가 그렇잖아요. 셜록 홈즈 시리즈에는 미녀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성들하고 로맨스를 꿈꾸지도 않고 셜록 홈즈가 여자한테 워낙 관심이 없어요. 아마 60편 중에서 여성이 미녀가 등장하는 소설이 딱 2편인가 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아르센 류팽은 소설마다 장편 소설마다 단편 소설마다 다 여성이 등장합니다. 이 여성하고 미래를 즐기기도 하고 괜히 쫓아다니기도 하고 여자 돈을 뺏어오기도 하고 웬만하면 살인은 저지르지 않는데 여성하고는 늘 얽혀 있습니다. 자, 이런 내혹적인 여성 팜프파탈이라고 하는 이 미녀의 매력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이 미녀와 로맨스로 얽히고 설키는 그런 이야기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 뒤에 등장하는 한국 추리소설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 소설의 결말은 사건이 어떻게 해결됐는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맨 끝에 결말 가면 어쨌든 추리소설이니까 사건은 해결돼야죠. 해결됐어요. 이 탐정이 잘 해결했는데 근데 워낙 복잡한 가족사가 얽혀 있고 자기도 미녀하고 얽혀 있었고 근데 사건은 해결됐고 그러니까 환멸을 느낍니다. 그래서 나 이제 탐정 안 할래 하고 폐업 선언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대목인데요. 한국 추리소설에 등장하는 모든 탐정들은 전부 다 한 건만 해결하고 다 폐업 선언합니다. 그래서 시리즈가 잘 안 이어집니다. 물론 그 다음에 또 등장하긴 해요. 그땐 내가 좀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또 누가 죽거나 누가 큰 돈을 잃어버렸다는데 또 안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또 등장하고 이렇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도 이 채만식의 연마라는 소설이 처음입니다. 자, 딱 바로 그 해 1934년이라는 바로 그 해 또 다른 신문에서 김동인이라는 작가도 탐정소설을 발표를 합니다. 수평선을 넘어서라는 제목입니다. 자, 이거는 첫 장면이 중국 대륙에서 신의주 거쳐서 평양 서울로 오는 경부선 열차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열차 안에 수상쩍은 사람이 하지만 멋있는 남성 한 명이 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남성의 뒤를 쫓는 일제 경찰이 따라붙습니다. 자, 그럼 이 소설은 굉장히 좀 재밌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이 기차를 타고 중국에서 몰래 식민지 조선으로 숨어 들어오는 사람은 사실 민족주의당이라는 어떤 당의 고위 간부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특히 이 사람들은 이 민족주의당은 LC당이라는 공산당들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LC당이라고 이름했는데 이건 아마 ML당, 마르크스 레닌당을 이렇게 빗대서 표현한 걸 거예요. 이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그룹과 맞서서 상해를 무대로 온 아시아를 무대로 활동을 펼치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몰래 조선에 들어오는 것도 독립운동 자금도 마련하고 그러려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들어오자마자 어떤 여성하고 얽히기 시작하고 로맨스가 펼쳐지고요. 또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와 맞선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독립운동 자금을 어떻게 빼돌릴까를 막 고민하거든요. 그리고 얘 뒤를 쫓아서 다니는 일본 경찰, 얘가 또 자꾸 도와주네요. 이 탐정도 일본 경찰을 자꾸 도와줘요. 그래서 둘이 공조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얘기가 좀 이상해집니다. 주인공은 분명히 식민지 조선의 멋진 명탐정인데 얘가 일제 경찰하고 결탁해서 돈을 빼돌리고 몰래 다시 상하이로 도망가는 그런 얘기가 이어집니다. 자, 이 소설 김동인의 수평선 너머로라는 소설도 아주 오래 묵은 어떤 한 가족에 얽힌 비밀과 원한을 폭로하는 그런 탐정 소설의 면모를 띠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일본 경찰과 협력을 한다든가 같은 저항운동 세력끼리 독립운동 자금을 놓고 암투를 벌인다든가 하는 이런 당대 이슈들을 끌어들이면서 조금 희한한 방첩 소설로 전락했습니다. 사실상 친일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소설들이 등장한 다음에 드디어 김내성이라는 작가가 출연합니다. 그리고 유불란이라는 명탐정 캐릭터를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 조금 시간이 지나서요. 1939년에 이 김내성이 마인이라는 작품을 발표를 합니다. 이 첫 장면은 남산에 있는 고급 저택에서 이렇게 가면무도회가 벌어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맨 마지막 장면에는 이 서울 상공의 이 열기구 비행선을 타고 추격전을 벌이는 그런 장면도 이어지고요. 근데 이 소설이 연재될 때 이런 캐릭터 이거 누가 봐도 딱 봐도 아르센 류팽이죠. 이 소설의 주인공 탐정이 바로 이 류팽으로 분장을 해서 가장무도회에 처음 모습을 나타내고요. 사실 일상생활할 때도 이렇게 류팽처럼 변신에 능한 사람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염 좀 붙이고 가발 좀 쓰면 아무도 못 알아봐요. 그래서 탐정 활동을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탐정 활동을 펼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마인이라는 소설에도 팜프파탈이 등장하고 지금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가장무도회에서 온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모으고 있는 아름다운 무용수가 등장합니다. 아마 이 여주인공은 아마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최승희를 모델로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성과 로맨스도 꿈꾸고 또 이 여성의 얽힌 비밀을 파내기도 하고 가족사를 들춰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연쇄살인 사건을 해결하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탐정 유불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940년대 이렇게 마인이라는 2권짜리 소설로 멋지게 단행본으로 출간이 됐고 오른쪽에 2권으로 출간되어 있는 이 소설도 해방 직후에 다시 재출간된 소설입니다. 이 마인이라는 소설은 지금까지도 독자들에게 널리 읽히고 있는 김내성의 대표작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설의 주인공, 명탐정, 한국의 대표적인 명탐정이라고 할 수 있는 유불란이란 이름, 조금 이상한 이름이죠. 유불란. 김내성이라는 작가는요, 처음에는 이걸 유불란이라는 이름을 자기 필명으로 썼어요. 그래서 김내성 이렇게 발표 안 하고 유불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활약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김내성은 마인이라는 한 편뿐만 아니라 단편 소설과 또 아동 소설에서도 이 유불란 탐정을 계속 등장시켜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이 유불란은 이게 유자는 성씨 유자는요 죽일 유자고요. 불란이라는 말은 어지럽지 않다라는 어지럽지 않게 만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인 사건이 일어나도 세상을 어지럽지 않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명탐정이 되어야겠죠. 이 유불란이라는 이름은 모리스 르블랑에서 따온 겁니다. 모리스 르블랑, 아르센 류팽을 창조한 모리스 르블랑, 르블랑, 유불란 이렇게 비슷하게 음을 따온 거죠. 이렇게 이름을 따온 방식은 일본의 유명한 대표적인 추리소설 작가인 에도가와 란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걸 흉내낸 건데요. 에도가와 란포라는 이름도 에드가 앨런포라는 이름에서 비슷하게 음을 따와서 필명으로 삼았던 겁니다. 자, 그런 방식으로 김내성도 유불란이라는 이름, 아르센 류팽에서 따온 유불란이라는 이름을 자기 필명으로도 쓰고 미스터리의 주인공으로도 내세워서 멋진 활약을 펼쳐 보였습니다. 이 유불란이라는 탐정은 그래서 당연히 아르센 류팽의 모습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실크햇도 쓰고 망토도 휘날리고 흰 장갑도 끼고 모노클, 외활 안경도 쭉 걸치고 있는 멋쟁이 신사. 근데 수상한 신사.
그리고 탐정이 돼서 사건을 해결해내는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 더 재밌는 거는 특이하게 김내성은 이 유불란이 탐정이기도 하면서 탐정 소설가라고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김내성 소설에 등장하는 유불란은 탐정이면서 탐정 소설을 쓰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미녀와도 로맨스와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감정에 휘둘리고 사랑하기도 하고 버림받기도 하는 그런 중년 남성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여성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 덧붙여서 늘 선생님이라고 불려요. 궤도루팡 선생님, 셜록 홈즈 선생님 이렇게는 잘 안 하는데 유불란은 늘 호칭이 선생님입니다. 이 선생님은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선생님이기도 하고 탐정소설가 선생님이기도 하고요. 아이들의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특히 엄마 아빠가 없는 고아들의 아버지 역할을 하고 고아들의 교사 역할을 대신해주는 그런 선생님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불란의 캐릭터는 1930년대부터 1950년대 김내성 소설에서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고 한국 미스터리의 대표적인 명탐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인이라는 소설은 말씀드린 것처럼 최승희라는 여류 무용가를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굉장히 좀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이야기들을 이어갑니다. 마치 궤도루팽처럼 이 유불란 선생이 나서서 서울 시내를 휘젓고 다니면서 이런저런 모험을 겪고 사건을 해결하고 마지막엔 정말 비행선도 타고 서울 시내 상공을 떠돌아다니면서 범인을 잡기 위해서 추격전을 벌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사건의 비밀, 이 사건의 뒤에는 역시 아주 오래된 어떤 한 가족의 원한이 숨어 있고 그 원한을 해결하기 위해서 복수극을 벌이는 나쁜 범인이 있는 거거든요. 이걸 유불란 탐정이 끈질기게 추적해서 자기가 적극 가담해서 해결해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유불란 탐정도 이 멋진 마인이라는 소설에 처음 등장했다가 그리고 자기도 역시 탐정을 폐업하겠다고 선언하고 소설을 끝내버립니다. 근데 역시 진짜는 아니었어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몇 년 있다가 태풍이라는 소설을 들고 유불란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 태풍에 등장하는 유불란도 명탐정이고 또 탐정소설가이기도 합니다. 근데 스케일이 확 달라졌습니다. 이때 태평양 전쟁 때였거든요. 프랑스 파리를 시작으로 해서 유럽 일대를 모험을 하고 인도 거쳐서 아시아 일대를 쭉 배를 타고 이동하면서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전 세계적인 명탐정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아주 화려하게 귀환하는 거죠. 근데 좀 아쉽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1940년대 한창 태평양 전쟁 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유불란이 왜 세계적인 명탐정이냐면 영미 제국의 스파이들을 잘 색출해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게 대동아 공영권을 이루기 위해서 충실하게 복무하는 그런 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이 태풍까지 가면 이 유불란은 좀 저열한 친일 소설로 전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인의 작가 김내성은 사실 1930년대 우리나라에 등장한 유일한 미스터리 작가이고 또 대표적인 추리소설 전문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편소설도 뛰어난 아주 재미있는 단편소설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이 김내성은 1930년대는 정말 미스터리만 창작했던 전문 작가예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가상범인이라는 작품과 살인예술가라는 단편소설입니다. 이 두 작품은 사실 김내성이 맨 처음에 창작한 미스터리 작품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일본에서 일본 추리소설 전문지에 이 두 편의 소설을 일본어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1937년에 이제 일본 유학 마치고 귀국해서 제목을 조금 바꿔서 탐정소설가의 살인, 탐정소설가가 살인 저지르는 이야기를 가상범인, 그리고 타원형의 거울 때문에 빚어지는 살인사건을 살인예술가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조금 바꿔서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스터리, 단편을 선보인 것으로는 김내성이 사실상 처음이고 가장 본격적인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품들을 한 15편, 16편 정도를 꾸준하게 창작을 해서 김내성은 요거를 하나의 소설집으로, 단편 소설집으로 묶어서 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식민지 시기에 단편 추리소설을 엮은 책이 단 한 권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소설도 다 장편 소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책이 출간됐으면 식민지 시기에 나온 유일한 단편 추리소설집이 될 텐데 아쉽게도 실제로는 출간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제목은 이렇게 탐정 괴기소설집이라고 붙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목이 조금 이상하네요. 탐정소설집도 아니고요. 괴기소설집도 아니고 탐정 이야기와 괴기 이야기, 그로테스크한 이야기를 같이 묶어놨습니다. 근데 1940년대 이제 태평양 전쟁 시작되고 이럴 때라서 탐정 얘기도 조금 불온한데 거기다 괴기스러운 이야기 절대 출간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출간되지 못하고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탐정 소설들은 해방기에 해방 이후에 이제 탐정 소설만 묶어서 비밀의 문이란 제목으로 한 권을 냈고 그다음에 괴기 소설들만 묶어서 괴기의 화첩, 괴기의 화첩이란 제목으로 또 한 권을 출간을 했습니다. 이 두 권의 탐정 소설집과 괴기 소설집은 해방 이후에 나온 단편집입니다. 사실 김내성과 명탐정 유불란의 이름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대중적으로 알린 건 마인도 아니고 탐정소설도 아니고요. 이 백가면이라는 소설입니다. 장편으로는 처음 창작한 건데 이 백가면 이야기는 어린이들을 위한 탐정소설입니다. 그래서 식민지 경성에 갑자기 백가면 이렇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해골바가지를 쓰고 하얀 망토를 두르고 있고 백마를 탄 백가면이라는 놈이 출연합니다. 얘는 뉴욕에도 등장했었는데 못 잡고 파리에서도 못 잡고 런던에서도 못 잡았어요. 근데 이 놈이 서울에 나타났네요. 그래서 또 유불란 선생이 나서서 이 백가면과 대결을 벌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결을 벌이는데 자기 혼자 해결하는 게 아니라 소년들이 엄마 아빠가 없거나 아빠가 실종된 그런 아이들이 또 주인공이 돼서 유불란 탐정을 도와주고 멋지게 해결한다는 얘기입니다. 황금굴이라는 소설도 어린이들을 위한 탐정 모험 소설입니다. 황금굴, 황금이 가득한 굴인데 표지에서 보는 것처럼 어디 배를 타고 가야 되나 봐요. 이 소설은 고아원의 소년들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고아원에 어떤 이상한 사건이 벌어지고요.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불란 탐정이 나섭니다. 그러니까 보물지도가 어디서 뚝 나오고요. 암호를 해독해야 됩니다. 유불란 선생이 또 멋있게 암호를 해독해서 이 고아 소년들을 이끌고 배를 타고 인도양 건너서 보물섬을 찾아갑니다. 이거는 스티븐슨 소설의 보물섬 이야기를 적절하게 섞어서 다시 재창조한 그런 유불란 선생의 모험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백가면과 황금굴은 식민지 경성을 배경으로 해서 유불란 선생이 아이들과 함께 범인을 잡고 모험을 펼치고 보물을 찾는 그런 멋진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유불란 선생이 이제 몇 년 있다가 마인의 주인공이 되고 또 탐정소설의 주인공이 돼서 활약을 한 겁니다. 이 유불란 선생이 항상 이렇게 아이들, 그 중에서도 이 고아들을 고아 소년, 소녀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선생님 역할도 하고 고아들의 아버지 역할도 하는 그런 모험 이야기가 해방 직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해방 직후에 가장 처음으로 라디오 방송국으로 낭독됐던 소설이 이 똘똘이의 모험 시리즈입니다. 주인공 똘똘이가 또 유불란 선생하고 같이 손잡고 이 동네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음모, 도둑, 비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1940년대에 영화로도 만들어서 서울에서만 10만 관객을 동원했다라는 흥행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 기사를 살펴보니까 이 똘똘이의 모험 영화관에 이제 경찰청장이 와서 격려서도 하고 그런 기사도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어린이들에게 널리 사랑받은 이야기가 바로 유불란 이야기입니다. 해방 직후에 이렇게 김내성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재밌는 소설들을 이제 목소리로 들려주는 작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1947년에 이제 라디오로 방송 전파를 탔던 진주탑이라는 2권짜리 소설입니다. 이것도 원래 라디오로 방송됐던 것을 워낙 인기가 좋아서 다시 소설로 옮긴 그런 작품입니다. 이 소설의 원작은 몽테크리스토 백작. 이 당시에는 암굴왕이라는 제목으로 유명했습니다. 에드몽 단테스가 수십 년 동안 암굴에 갇혀 있다가 탈출해 나와서 멋진 복수극을 펼치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이제 식민지 조선 이야기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수와 보은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간 것이 바로 진주탑이라는 인기 소설입니다. 그리고 심야의 공포라는 셜록 홈즈 시리즈를 다시 또 번역하기도 했는데요. 이
심야의 공포라는 셜록 홈즈 시리즈는 역시 식민지 시기 말기와 해방기에 라디오로 방송돼서 독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그 셜록 홈즈 시리즈를 또 다시 소설로 바꾼 그런 작품입니다. 그다음에 똘똘이의 모험 같은 뭐 황금박쥐, 검은별 이런 소설도 번역을 해서 1970년대, 80년대까지도 널리 읽혔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마심, 불심. 이거 좀 이상한 제목인데요. 마심, 악마의 마음, 불심, 부처님의 마음. 악마의 마음과 부처님의 마음이 같이 있는 것. 이게 바로 아까 우리 맨 처음에 잠깐 제가 소개해드렸던 에밀 가보리오 원작의 르루주 사건을 역시 식민지 조선 버전으로 재창작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도 1950년대까지 굉장히 인기를 끈 한국인들에게 굉장히 사랑받은 그런 탐정소설의 계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김내성이라는 작가는 해방기에 이렇게 라디오 방송, 그 다음에 인기 번역, 다시 쓰기 작업들을 하면서 1950년대에는 더 이상 탐정소설을 쓰지 않고 신문 연재소설 작가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지금 제 아버지 세대만 해도 이 이야기들을 계속 소설로도 많이 봤고 영화로도 본 기억을 갖고 있는데요. 청춘극장이라든가 신라권의 별 같은 1950년대 소설들이 김내성의 손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이 1950년대 내내 이렇게 인기를 끌었는데 이 모든 작품들이요 다 2권, 3권에서 청춘극장은 한 5권짜리 굉장히 긴 이야기인데 김내성의 작품 중에서 영화로 만들어지지 않은 작품이 단 한 편도 없습니다. 이 모든 작품들이 전부 다 2번, 3번 영화로 만들어지고 텔레비전 드라마로 만들어질 정도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에 아쉽게도 탐정소설, 추리소설은 더 이상 창작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김내성은 왜 이렇게 탐정소설을 더 이상 쓰지 않았을까요? 또는 김내성 다음에는 또 누가 탐정소설 미스터리를 발표했을까? 또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자, 1945년 해방되고 나서 이제 셜록 홈즈 시리즈와 아르센 류팽 시리즈가 이렇게 전집처럼 또 단편 소설집으로 출간이 돼서 인기를 끌기 시작합니다. 추리소설하면 사실 맨 처음에 얘기해야 되는 에드거 앨런 포의 단편 소설집은 조금 늦게 1970년대 와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 해방 직후에 명탐정 유블란의 뒤를 이어서 한국의 명탐정, 내가 한국의 명탐정이야 하고 짠하고 등장한 사람이 바로 이 방인근의 장비호 탐정입니다. 장비호. 그러니까 호랑이처럼 날쌔게 뛰어가는 그런 탐정입니다. 이 탐정은 유블란 탐정보다 훨씬 더 여성을 밝히는 마초주의적인 그런 탐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도와 보물, 뭐 괴시체, 국보와 궤적, 방화살인 사건 이렇게 1945년부터 49년까지 딱 4, 5년 동안만 장비호 시리즈를 계속 써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근데 이 방인근이라는 작가도 아쉽게도 1949년 이후로는 이제 통속적인 애정소설, 삼륜소설을 쓰느냐고 더 이상 미스터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동안은 이제 이 추리소설, 미스터리라는 것이 굉장히 저급하고 삼류고 통속적인 그런 소설로 낮게 평가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전환점을 이룬 게 지금도 활동하고 계신 김성종 작가입니다. 1974년에 이 최후의 증인이라는 장편 소설이 신문 연재 소설로 현상 공모 작품으로 당선되면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최후의 증인은 1980년대도 영화로 만들어졌고 2000년대 또 영화로 만들어져서 사랑받은 이야기입니다. 아니 굉장히 오랫동안 탐정도 등장하지 않고 추리소설도 없다가 갑자기 이 소설이 왜 이렇게 인기를 끌었을까 좀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이 최후의 증인 이야기는 한국전쟁, 그러니까 6.25 때 빨치산 이야기에 얽힌 비밀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사실 빨치산 이야기라고 하지만 전쟁을 겪은 모든 한국인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고 전쟁 중에 벌어졌던 온갖 비밀과 음모와 공작들 이야기가 아주 재밌게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인기를 끌고 1975년부터는 이제 지금도 가끔 오페라로도 최근에도 오페라로 공연된 적이 있죠. 여명의 눈동자라는 작품을 써서 역시 크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TV 드라마로, 대하 드라마로 인기 끌었고 지금도 뮤지컬이나 오페라도 무대에도 계속 오르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렇게 해서 1950년대 이제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는 50년대, 60년대까지는 유럽의 추리 소설들 그리고 미국에서 건너온 하드보일드 작품들이 꾸준하게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 김성종이 활약하던 1970년대는 이제 일본 소설 그 중에서도 마스모토 세이초라든가 모리무라 세이치 같은 일본 작가들이 한국 독자들에게 사랑받아서 이를테면 우리 80년대 봤던 수사반장이라든가 형사 25시 같은 드라마의 소재가 바로 이 일본 소설들을 원작으로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1910년대 이해조의 최초의 추리소설이 탄생할 때부터 식민지 시기에 우리 한국의 미스터리가 어떤 것들이 있었고 또 어떤 탐정들이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는지 쭉 살펴봤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추리소설을 여전히 재밌게 많이 읽고 있죠.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리소설은 굉장히 재밌고 흥미진진하고 즐길만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오랫동안 추리소설이 끊어져 있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여전히 미스터리를 좋아하는 독자들이 있습니다. 아마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들도 그런 독자들 중에 한 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본 소설들 중에서는 히가시노 게이고나 미야베 미유키 같은 작가들 굉장히 많이 널리 읽고 있죠. 또 교코쿠 나스이코나 라이트 노벨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만 미키마엔의 비블리오 시리즈 같은 것들도 굉장히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중국 작가들의 작품도 많이 소개가 되고 있고 웹드라마로도 인기를 끌고 있죠. 홍콩 작가인 찬옥계라든가 찌진천 같은 작가들도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는 재밌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한국 작가들 우리 이제 뒤에서 미스터리 인문학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강에서 이제 쭉 이어지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대에도 사랑받는 미스터리 작가들이 있죠. 정유정 작가도 계시고 도진기, 서미애, 송시우 작가들 작품들이 소설로도 인기를 끌고 있고 영화나 드라마로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식민지 시기를 무대로 한 식민지 시기의 사건들을 소재로 한 그런 역사 미스터리를 쓰고 있는 한동진, 김재희, 윤혜환, 정명섭 작가들의 작품들도 굉장히 재밌게 우리가 찾아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식민지 시기의 미스터리를 갖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함께 읽고 즐길 수 있는 이런 작품들도 같이 찾아서 재밌게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미스터리 인문학 식민지 추리소설의 계보학 강의를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